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위성 개발 현황입니다. 부제로는 제가 우리나라 위성 개발 역사 30년, 30분에 몰아보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고갱의 말년 작품으로서 이 왼쪽 귀퉁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누벅누, 꾀썸누, 우알롱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를 현황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 역사와 주변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이 인류 개발 역사와 항공우주 개발 역사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산업혁명을 1784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에드먼드 카틀라이트가 증기기관을 방적기에 적용한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항공 우주 분야에서는 몽골피의 형제가 열 기구로서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산업화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어셈블리 라인을 이용한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1870년도에는 시카고와 신시내티의 정유 기업체들이 이런 어셈블리 라인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익숙한 것은 헨리 포드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생산했던 1903년입니다. 이때는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 개발에 성공한 때가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라고 그러는데, 1969년에 GM 회사의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가 자동차 생산 라인에 접목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저희 인간들은 달에 도착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진흥화 사회라고 하는데, 2016년 크라우드 슈바프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항공우주에서는 로켓 1단을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재사용 발사체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우주국 이사에서는 스페이스를 갖다가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1.0이라는 것은 우주를 오직 천문 관측으로 이용하던 시기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 2.0은 우주를 체제 경쟁으로 이용하던 시기. 그다음에 스페이스 3.0은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스페이스 3.0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4.0은 정보, 혁신, 소통, 영감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유럽 사회가 우주를 상업화하는 시기를 스페이스 4.0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드 스페이스는 목표가 국가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뉴 스페이스는 상업적 목표이고요. 올드 스페이스는 개발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뉴 스페이스는 단기간이고, 그다음에 올드 스페이스는 개발 주체가 국가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이 고비용 정부 주도로서 정부의 자본으로, 정부의 공공 자본으로서 보수적이고 신뢰성을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고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페이스는 개발 주체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되면서 자금 출처는 민간 자본이고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 경쟁에 의해서 혁신성과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비용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전 음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궁중 음악을 주로 작곡했던 바하가 올드 스페이스에 해당되고요. 궁중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 음악까지 같이 했던 모차르트가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 중간 단계인 미드 스페이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완전히 자기 후원자나 관계없이 작곡 행사를 했던 베토벤이 정확하게 뉴 스페이스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가 있는 대신에 우리 우주 분야에서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폰 브라운 박사가 있습니다. 미드스페이스의 그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그 모차르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인간적 그 성숙도도 그 모차르트와 비슷한 일론 머스크를 꼽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뉴스페이스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베토벤과 필적할 수 있는 그 완벽한 뉴스페이스의 그 대명사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드 스페이스와 뉴 스페이스의 사업 영역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드 스페이스는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지금 뉴 스페이스에서 시작되고 있는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그다음에 소형 위성군의 시스템, 그다음에 우주 관광이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이어서 나갈 것이 우주 쓰레기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궤도상 서비스, 그다음에 미소 중력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올 그 아이템이 우주 광물 채굴이 있고요, 우주 태양광 발전이 있고요, 우주에서의 거주지 건설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발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BTS라는 좋은 그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KTX 열차 비용이라든가 항공료가 무지하게 비싸다면은 저희가 경제성을 가지고서 경제성을 갖다가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연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발사 비용은 우리 그 뉴스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 로켓이 개발됐을 때는 그 탑재 중량 1kg당 약 1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그 발사 중량 1kg당 약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가 이것을 10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도 저희가 그 스페이스 셔틀을 알고 있는데 스페이스 셔틀이 그 국제 우주정거장을 한 번 왕복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그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킬로그램당 비용은 약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기차가 인상파 화가에게 준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기차가 나온 바람에 인상파 화가들은 풍경화를 화실에서 그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 발사 비용이 얼마나 그 뉴스페이스 성공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으로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고흐가 그린 기차가 있는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까미 피사로의 그림이고 이것도 역시 까미 피사로의 그림입니다. 모네는 열차에 대해서 많은 좋은 감정이 있어서 많은 수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네의 그림 중에 그 기차의 연기가 나가는 장면인데 현재 우리는 이 기차 연기를 보면서 환경오염 그리고 글로벌 워밍을 갖다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칭송하고 있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이 좀 있으면 12,000대를 우주에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스타링크의 마지막 목표는 4만 대의 위성을 우리 지구에 전개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는 스타링크가 만든 그 우주 쓰레기를 해마다 2,000톤씩 대기권에서 소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환경 오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위성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을 분류하는 데는 사용 주체에 따라서 민간, 그다음에 정부 공무원, 군 위성으로 분류합니다. 또 기술 수준에 따라서는 실용급 위성, 시험급 위성으로 분류합니다.
임무 분야는 뭐 시간이 가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는 저희가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코인 채굴도 우주에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성을 분류할 때 무게나 궤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에 따른 위성 분류로는 저궤도 위성이 있고 중궤도 위성이 있고 고타원 궤도 위성이 있고 정지궤도 위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위성 운영 중인 위성의 개수는 한 3,400대 정도 되는데 미국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스타링크가 계속 위성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운영하는 위성의 개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량에 따른 위성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코 위성서부터 대용 위성 모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노 위성이라는 것을 요새 많이 쓰는데 나노 위성은 약 1kg에서 10kg 사이에 있는 위성을 말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부산셋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부산셋을 지자체 첫 해양 나노 위성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노 위성은 1에서 10kg 사이이기 때문에 부산셋은 한 15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보다는 차라리 지자체 첫 해양 초소형 위성이 맞습니다. 초소형 위성은 100kg 이하의 위성을 총틀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소형 위성은 500kg 이하의 위성을 포괄적으로 칭할 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끔도 나노 위성과 큐브 위성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노 위성은 무게에 따른 분류고요. 큐브 위성은 형태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주산업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위성 제조와 그다음에 발사체 제조를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위성 운영을 미드스트림,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을 다운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서가 업스트림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양수리가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중간 그 경계선에 있고요. 한강 그 하류가 다운스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성 관련 산업 현황과 최초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 관련 산업 현황으로서 우주 경제를 지금 그 세틀라이트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에서는 한 3,860억 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 예산이 1,070억 불이고요. 민간 그 위성 매출이 약 2,790억 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것이 위성과 발사체 제작이 되겠습니다. 위성과 발사체 제작은 위성 매출의 약 7%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고서 어떤 분들은 위성 활용이 훨씬 그 매출이 크기 때문에 위성 활용이 업스트리밍 그 제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그 피부과나 그 성형외과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가 흉부외과나 뇌 신경외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 그 기관인 스페이스 리포트에서는 또 다른 그 우주 경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리포트에서는 아까보다 조금 큰 규모의 우주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우주 예산이 전 세계 우주 정부 예산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인 중국보다 약 3배, 3.7배 정도 많습니다. 미국의 그 우주 예산, 정부 우주 예산의 약 40%를 나사가 쓰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리포트는 5년 이후인 2026년의 우주 경제 규모를 약 6,390억 불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폐지됐지만은 그 개그 콘서트에서 그 개그맨 박성광 씨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등만 기억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위성은 스푸트니크 1호로서 이 위성을 분류해 보자면 정부 공공용 위성으로서
시험급이고 초소형 저궤도 과학 위성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은 놀랍게도 스푸트닉 위성보다 무게가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별 1호로 정부 공공용이었고 시험급의 초소형 저궤도 관측 위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험급 위성은 아리랑 1호로서 소형 저궤도 관측 위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위성으로서 대형 관측 위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궁화 위성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제 개발 위성만 관심이 있고요. 무궁화 위성 같은 경우는 구매한 위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큐브 위성은 슈아리 교수와 트윅스 교수가 1999년에 제안해서 2003년에 6기가 발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캐나다에서 개발한 위성과 덴마크의 DTU-셋은 올라가자마자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큐브 위성은 항공대학에서 만든 하우스셋1으로 2006년에 불행히도 드네프로 발사체가 발사 도중에 폭파하는 바람에 우주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위성은 송호준이라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2013년에 자신의 그 펀드를 조성해서 올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올라가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또 초등학생들도 큐브 위성을 올렸습니다. 나사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2016년에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자체 위성을 두고 지금 부산시와 진주시가 지금 누가 먼저 이런 타이틀을 가질 것인가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진주시는 2유닛짜리, 다음에 부산시는 12유닛짜리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진주가 먼저 올린다 하더라도 부산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급 지자체 위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실용급 위성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위성 산업 개발을 위하여, 다음에 진주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큐브셋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위성 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우주개발 주무부처는 과기부가 되겠습니다. 과기부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2018년에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올해 지금 2022년 개정이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위성 말고도 지금 초소형 군집위성 11기가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GPS 위성인 KPS가 총 8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복합 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위성이 지금 1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발사될 예정이고요. 2024년서부터 27년까지 초소형 군집위성 11기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발사체로는 지금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의 개발 경험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기업이 이 누리호를 제작하여 이 위성들을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리랑 위성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의 국내 독자 기술 확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 1호를 개발할 때 저희가 카메라는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본체 지상국은 미국 TRW사와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공동 개발의 정의는 같이 일을 하지만
그 개발의 책임을 상대방이 지는 것을 공동 개발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저희가 2호 개발할 때는 카메라는 공동 개발하고 나머지 시스템 본체 지상국은 국내 주도로 개발하였습니다. 국내 주도라 하면 외부와 같이 일을 하지만 개발의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호를 개발할 때는 그 지상국을 국내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내 주도로 개발했습니다. 국내 독자 개발이라는 것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목적 3A호에 들어서는 저희가 시스템 본체, 탑재체, 지상국 모두를 국내 독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23년에 다목적 실용위성 7호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약 30cm 미만으로서 세계 최상급의 그 지구 관측 위성을 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은 다목적 실용위성 3호가 찍은 파리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다목적 실용위성 5호가 레이더를 통해서 찍은 기상으로서 구름 아래에 그 전경이 자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도 다목적 실용위성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국내 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 발사 예정인 천리안 3호는 모두 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은 산업화를 위해서 개발된 위성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중형 1호는 항우연과 카이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차세대 중형 2호부터는 카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을 통하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수요에 대응하면서 위성 수출까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의 특징은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페이로드를 탑재체를 바꿔가면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체들이 지금 차세대 중형위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다누리호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위성이 되겠습니다. 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사람이 탑승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갈 수 있는 직접 전위 궤도를 선택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상 전위 궤도를 이용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달에 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누리호도 최초에는 위상 전위 궤적을 채택했으나 무게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 다음 단계인 약 안정 경계 궤적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약 80에서 140일이 걸리는데 저희 다누리는 지금 4달 이상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나선 전위 궤적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달 궤도선은 약 2,367억 원이 들어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폴로 11호가 채택한 직접 전위 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다누리호가 최초에 계획했던 위상 전위 궤적이 되겠습니다. 무게가 550kg에서 678kg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이 궤적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라그랑지 포인트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라그랑지 포인트는 우주 공간에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물체가 두 개의 큰 물체의 중력에 의지하여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는 5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1, L2, L3, L4, L5가 있습니다. L1과 L2는 그래도 지구에서 가까운 위치지만 거리가 150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4배나 더 먼 곳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약 안정 경계 궤적에서 갈 수 있는 궤적들을 한번 다 그려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구 중심 좌표계에서의 본 궤적이 되겠습니다. 달 진입은 12월 17일에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 중심 좌표계에서 본 궤적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그 L1 포인트가 있습니다. 약 한 15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되겠습니다. 다누리는 8월 26일 날 지구와 달을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이후 8월 29일에 또 달과 지구를 동시에 촬영했습니다. 이때는 달과 지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최초로 그 지구와 달을 동시에 찍은 위성은 천리안 위성이 되겠습니다. 천리안 위성 EA호도 비슷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선 전이 궤적은 추력이 약한 위성에 적합한 위성으로서 한 1년 동안 걸리는데 지구 주위를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달 궤도에 포획되는 그런 궤적이 되겠습니다. 과기부는 그 우주 인력 양성을 위해서 큐브 위성 경진대를 2012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최근까지 15대의 위성이 올라갔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경진대의 결과물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와 같은 좋은 벤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은 10월 달에 6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성 개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진흥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일본보다 3년이 빨랐고 북한보다 8년이 빨랐습니다. 이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서 우주개발의 주무부서는 과기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과기부만이 우주개발의 주무부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개발 이후에는 개정 이후에는 국방부도 우주개발의 주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준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군사 위성을 보면은 미국이 123기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 외에도 이제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영국, 독일, 일본도 군사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8기나 그 이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 위성은 무궁화 5호가 민군 겸연 통신 위성이었고요.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은 아나시스 2라고 우리가 F-35 전투기를 도입할 때 그 옵셋이라고 그러죠. 옵셋을 통해서 그 럭히드 마틴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삼축 체계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찰 위성은 킬체인의 아주 그 주요한 그 전략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4.25 사업이 있는데 SAR 위성 4개와 그 일렉트리컬 옵틱 광학 위성 1개를 2024년까지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레이더 위성 다수의 전자 광학 위성 다음에 초소형 SAR 군지 위성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기부는 우주산업 기술 산업화 전략을 2013년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항우연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산업체에 많이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법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우주산업화 전략을 또 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차세대 소형위성, 그다음에 차세대 중형위성, 그리고 다목적 실용위성,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 능력들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로드맵이 작성되었습니다.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위성 개발을 35년 늦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 관측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올드 스페이스 정부가 성공적인 올드 스페이스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는 미드 스페이스 그리고 최종적인 뉴 스페이스를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통신위성, 항법위성, 조기경보위성, 자료중계위성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확보하여 성속 단계에 들어간 위성을 개발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위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안보, 공공서비스,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창출될 것이고 이에 대한 초기 단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위성 활용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서 위성 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분에서의 참여는 더욱더 확대되고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렴한 발사체 비용은 민간이 정부의 지원 없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뉴스페이스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도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드 스페이스에 이어서 미드 스페이스 그리고 뉴 스페이스의 성공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공조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